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수렁에 빠진 위기의 부산 재건축 단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 왜 궁금해하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해운대가 있고 지금 광안대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부산의 시세를 주도하는 곳이 해수동남이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광안대교를 중심으로 한 광안대교 조망권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네, 이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그 부산의 지금 아이콘으로 좀 떠오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자, 해운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동이죠. 중동부터 시작해가지고 LCT 이 해안라인으로 시작했고는 다 개발됐어요. 지금 해안라인 1선으로는 다 개발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밀양 매립지가 있죠. 네, 여기 오른쪽에는 지금 마린시티는 수영만 매립지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광안대교를 사이에 두고 왼쪽으로 보면은 이거 밀양 매립지고, 이쪽 다 개발되어 있죠. 네, 대부분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개발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곳은 재건축 단지는 이제 땅이 없어요. 땅이 이제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곳들은 뭐 이미 지금 이제 관리 처분 인가를 받고 이주된 곳은 뭐 삼익타워라든가 대연비치고, 자, 이제 땅이 없기 때문에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세 군데가 어디냐면은 삼익비치하고, 삼익비치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죠. 삼익비치라고, 그 다음에 반도보라, 뉴비치는 2선이죠. 1선으로 따지면은 반도보라 쪽하고, 그 다음에 협진태양. 요 세 군데 말고는 이제 땅이 없어요. 네, 이제 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부산 재건축 단지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복잡하죠. 그래서 이 단지들이 지금 상당한 지금 위기에 빠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부동산 유튜버들이 아파트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잡혀갑니다. 지금 상황은요. 지금 부동산을 상승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잡혀가거나 이 부동산 이거 유튜브를 그만둬야 돼요. 하락론자들은 아니면은 그 해당 아파트들에서 단점을 언급하게 되면은 정부에서는 일단은 뭐 거기서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의 패러다임에 맞춰가지고 문제점 위주로 저는 언급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가지고 개인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이 재건축 단지들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언급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부동산에서 실패하는 부동산 필패, 부동산에 필패가 있죠. 필패가 뭡니까? 반드시 망한다. 이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뭡니까?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A급 입지에서 B급 입지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A급 입지 아파트를 갖고 있다가 이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시세가 올라가니까, 자, 상대적으로 B급 입지는 싸게 보입니다. 왜냐? A급은 올라갔는데 B급은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A급 입지에서 팔고 이 차익을 가지고 B급 입지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차익을 가지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 혹은 개인적으로 뭐 다른 데 쓰는 용도로 하는 사람들. 이게는 이제 필패합니다. 필패.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부동산에서 성공하는 요령은 뭡니까? B급 입지에서 돈을 모으든지 뭐 대출을 받든지 B급 입지에서 추가적으로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A급 입지로 갈아타야 됩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그럼 A급 입지로 올랐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S급 입지로 가야 되죠. 해안라인 쪽으로.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A급 입지를 갖고 있다가 3인피치 갖고 있다가 B급 입지 뭐 메트로로 가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뭐 양산으로 가든가. 필패하죠. 필패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필패 요소는 뭡니까? 같은 단지입니다. 같은 단지.
같은 단지 중소형 평수에서 대형 평수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형 평수.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 가장 미련하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 같은 중소형 평수에서 같은 아파트 대형 단지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은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환경에 적응하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보시면은 맨 마지막까지 종이 생존하는 종이 어떤 종입니까? 힘이 센 종족이 생존합니까? 아니면은 몸집이 큰 종족이 종이 생존을 합니까? 아니면은 머리가 좋은 바퀴벌레 같은 머리가 좋은 종이 생존을 합니까? 아니면 빠른 남들 다른 이 종보다 빠른 다른 종 있죠. 달리기가 빠른 종이 생존 오래 합니까? 아니죠. 맨 마지막까지 생존하는 종이 뭡니까? 환경에 적응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환경에 적응하면 안 돼요. 이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이 입지가 가장 좋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됩니다. 지금 뭐 3만디 있죠. 3만디 아파트들 무슨 뭐 초량이라든가 재송동이라든가 이런 3만디 꼭대기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삶의 거주 만족도는 최상급이에요. 자기들은. 왜? 내가 환경에 적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환경에 적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소형 평수에서 중소형에서 대형 단지로 갈아타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떻겠습니까? A급 아파트면은 A급 입지면은 S급으로 갈아타야 되죠. B급 입지면은 B급 단지 같은 경우는 A급 단지로 옮겨 타야 돼요. 아니면 B급에서 S급으로 가든지 옮겨가야 됩니다, 이게. 그러나 이 B급이라든가 A급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계속 적응을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계속 세뇌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가 제일 좋다. 왜? 제일 좋을 수밖에 없죠. 내가 이미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단지로 들어가게 되면 이 환경에 적응하는데 몇 개월 걸리죠. 예.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는 겁니다. 두려움을. 그래서 부동산에서 이게 실패를 한다는 요인이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예. 재건축의 사업성 분석. 사업성과 이슈. 이거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같은 재건축 아파트라도 하더라도, 자, 반포주공이 있습니다. 반포주공.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안 올라가는 시기가 있어요.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안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삼일비치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안 올라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분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분간을. 올라가는 시기와 안 올라가는 시기, 이 분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패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슈를 받기 시작하면은 재건축 단지는 무한대로 올라가요. 무한대로 올라가다가, 이게 언제 지금 이슈를 받다가 올라가다가, 이게 한동안 어느 정도에서 정점기를 맞이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정점기를 맞이하는 국면이 바로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이 문제가 딱 대두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내려가다가 아니면은 꺾이던가 아니면은 재건축이 뭐 무산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큰 고비를 넘기게 되면은 분양을 하게 되면은 또 다시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사업성이라는 부분에서 아파트 단지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는 단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아무리 사업성이 없는 단지라도 이슈를 받으면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천장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 우리가 부동산에서 필패하는 요소들, A급 단지에서 B급 단지, A급 입지에서 B급 입지로 가는 사람들을 일단은 실패하는 요인이고, 낙오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같은 단지에 중소형 평수에서 대형 평수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 보태가지고, 플러스 알파 시켜가지고.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안 됩니다. 예. 단지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재건축 단지 같은 이슈 분석과 이슈를 봤을 때 일단은 시세가 상승하는 것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성.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잘 파악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돌아와가지고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렁에 빠진 위기의 부산 재건축 단지들, 이 부분들을 잘 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삼익비치입니다. 삼익비치. 자, 삼익비치 재건축들은 삼익비치 재건축이죠.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삼익비치 재건축을 한번 볼게요. 삼익비치 재건축은 지금 보시면은 대략 1050세대, 예, 1060세대 정도 되죠. 그리고 재건축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3060세대 정도 되죠. 3060세대 정도 되고, 재건축 이후에는 플러스 290세대가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 플러스 290세대가 일반 분양입니다. 이게 10%가 안 됩니다. 10%가 안 되는 일반 분양을 가지고 거의 1대1 재건축이죠. 재건축을 해갖고 3,340세대 정도, 뭐 50세대, 40세대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재건축을 하는 탈바꿈하는 세대인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삼익비치 아파트 재건축의 평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6평에서 30평 이하의 지금 세대가 1450세대예요. 절반입니다. 절반. 그 다음에 34평에서 중위평수죠. 국민주택 규모 중위평수가 34평에서 35평이 600세대예요. 자, 그 다음에 이 41평에서 51평 세대가 1000세대입니다. 자, 여기서 사업성을 여러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냐면은 이렇게 된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국민주택 규모 34평 이상에서 40평 사이가 요 정도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삼각형을 그리는 게 뭡니까? 50평 이하. 예, 이게 145제곱미터, 전용 면적 145m 제곱미터 이하로 있는 아파트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대형 평수가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50평 이상 있는 아파트가 많으면은 이게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게 145제곱미터, 146제곱미터를 벗어나는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아파트는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당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평당가가.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34평 부근에 있는 아파트가 평당가가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평당가가 낮아져요. 분양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단지들의 규모가 가장 이상적인 단지들의 평형이 이루어지는 게 어떤 거냐면 34평에서 50평 사이에 집중적으로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평형을 유지하는 게 34평 부근. 이게 가장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삼익비치를 보시면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죠.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34평에서 35평 사이, 이 가장 중요한 이게 가장 많아야 될 세대죠. 이 가장 많아야 될 세대가 600세대예요. 그리고 위로는 어떻습니까? 35평 위로는 1000세대예요. 1000세대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시면 금방 찾아보죠. 요 밑으로는 뭡니까? 30평 이하 세대가 1450세대예요. 1450세대입니까? 1450세대죠. 1450세대. 이게 사업성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게 분담금에서 굉장히 치명적으로 안 좋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는 기형적인 구조다. 기형적인 구조. 이게는 모래시계 구조라고 하죠. 우리가 재건축 단지에서 사업성이 가장 안 좋은 구조가 모래시계 구조고, 가장 좋은 구조가 뭡니까? 34평을 밑에 가장 많이 깔고 있는 피라미드 구조다. 이거는 피라미드 구조죠. 이거는 모래시계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분담금을 결정할 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예, 이렇게 차라리 되면은 또 얘기가 달라요. 이렇게 이거 별모양이죠. 별모양으로 34평을 많이 깔고 있는 그 84제곱미터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많이 깔고 있는 데가 좋죠. 그 이상으로 된 데가 좋고, 그리고 50평 이상 세대가 있으면은 이 불리합니다. 50평 세대 이상으로 가면 불리해요. 예, 평당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34에서 35평 세대를 많이 깔고 50평 세대 145제곱미터 이상은 줄이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줄여요. 그래서 34평에서 35평 구조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50평 이상 세대가 위에가 많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시대 탄력성이 굉장히 줄어들죠.
145제곱미터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시세 탄력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140, 완전 A급 단지가 아니면은 뭐 강남이라든가 이 완전 최요지의 그런 단지가 아니면은 145제곱미터 이게 물귀신 작전이 됩니다. 이게 아파트 가격을 다 내려버려요. 자,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34평이 끌고 가면서 위에 있는 대형 평수들까지 끌고 올라갑니다. 자, 대형 평수들만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대형 평수 자체적으로 시세가 못 올라요. 왜? 시세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세 탄력성이. 자, 34평이 대형 평수를 끌고 가는데, 자, 그러면 50평 이상의 세대가 있으면은 이게 물귀신 작전이 됩니다. 이게 시세 가격을 전체 아파트 가격을 다 끌어내려 버립니다. 전체 아파트 가격을 시세를 다 끌어내려 버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50평 세대를 안 만듭니다. 이게 만들면 안 돼요. 재건축을 할 때. 자, 그래서 50평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웬만한 단지들 같은 경우는 50평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가장 시세가 좋은 단지들이 어떤 거냐면은 34평에서 35평 세대, 84에서 85제곱미터로 구성된 아파트들이 시세가 탄력성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잘 올라요. 34평에서 35평 세대들만 있는 단지들이. 강남이든 어디든 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시세 탄력성이 가장 좋거든요. 손바뀜이 쉽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삼익빛을 재건축으로 보시면은 총 사업비가 1조 6천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자, 총 사업비가 1조 6천원이고, 자, 일반 분양 세대가 290세대 이하죠. 네, 10%가 안 되고, 자, 지금 총 공사비죠. 밑에서 다시 돌아와서 총 공사비는 1조 2천억 이상이고, 총 사업비는 1조 6천원 이상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죠. 1조 6천원입니다. 1조 6천억. 총 공사비는 어떻습니까? 총 공사비죠. 1조 2천억. 자, 그러면은, 자, 290세대를 보시면은, 290세대에 어떻게 됩니까? 290세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290세대를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290세대를 분양을 하게 되면은, 평균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양이 아니죠. 34평 구조가 이렇게 된 모양이 아니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아무리 분양가를 지금 분양가를 5천만 원으로 해볼게요. 5천만 원. 평당 5천만 원으로 한다고 해도 저는 이 구조에서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분양 수익이 대략적으로 3천억에서 아주 좋게 봐도 3,5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500억. 대략 3천억 언저리로 보고 있어요. 왜냐? 지금 대형 평수로 받을 수 있는 세대가 지금 낮죠. 비율로 보면은 대형 평수가 낮고, 요 구조에서 1450세대죠. 요 위에서는, 항아리 위에서는 1000세대죠. 비율이 밑에가 많죠. 1450세대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평당 5천만원으로 계산해도 이거는 3천억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일반 분양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총 사업비가 1조 6천억인데, 1조 6천원인데, 분양 수입을 3천억을 빼보면 어떻게 됩니까? 3천억. 1조 6천억. 3천억을 빼면 얼마입니까? 남는 돈이 1조 3천억이죠. 1조 3천억을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빚이죠, 빚. 분담금이 됩니다, 분담금. 그럼 여기에서도 뭐 상가라든가 이런 게 뭐 지금 뭐 분양하고 남는 돈이 있는데 대략 보면 3천억, 3,500억.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거는 1조 3천억을 갖다가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이 조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담금이죠, 분담금. 이거는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누가 냅니까? 이 분담금을 시공사가 내줍니까? 부산시에서 내줘요? 예? 뭐 정부에서 내줍니까? 아니죠. 자, 이거를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해결 방법. 자,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조 3천억 원은 1조 3천억 원. 1조 3천억 원은 삼익빛이 조합원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조합원들이 만들어야 돼요. 이 조합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 조합원들이 누가 있죠? 아파트, 상가.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됩니까? 상가협의체는 구성하면 안 되죠. 상가협의체는. 이거는 지금 상가하고 아파트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상가하고 아파트는 간편금액 있죠. 간편금액에 따라서 분담금을 결정해야 됩니다. 간편금액에 따라서. 간편금액이 높게 나오면은 상가든 아파트든 간편금액이 높게 나오면은 분담금을 높여야 돼요. 간편금액이 높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분담금도 같이 올려야 된다. 그 다음에 같은 평수로도 뭐 나중에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평수도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분담금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 평수도 이제 큰 평수를 받을 수 있고 상가도 큰 평수를 받지만 상가 협의체를 구성하지 말고 분담금 협의체라든가 예 부채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야 됩니다. 부채 협의체. 이 방안을 어떻게 할 겁니까? 1조 3천억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 문제를 조합원들이 지금 궁리를 해야 돼요. 빨리. 협의를 빨리 해야 됩니다. 협의를 상가와 아파트가. 이 방법은 뭐다? 간편금액이 높은 만큼 분담금도 올려라는 겁니다. 분담금도 많이 내라는 겁니다. 다 공평하게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다 공평하게.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상가는 뭐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분담금이 어디서 뭐 하늘에 떨어집니까? 분담금은 대신 내줘요. 아파트 가격하고 1대1 재건축인데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죠. 그러면은 아파트도 분담금 이게 간평을 하죠. 상가도 뭐 사간평을 하고 가간평을 할 게 아니라 상가도 이제 간평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간평이 높을 만큼 분담금 다 높게 내야 됩니다. 간평이 낮은데 분담금 높게 낼 이유가 없죠. 간평이 낮으면 간평이 낮은 대로 분담금을 내고 간평이 높으면 간평이 높은 대로 분담금 내죠. 이건 비례율대로 하면 되죠. 비례율이 10%인지 100%인지 200%인지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왜냐? 1대1 재건축인데 무슨 상관이에요?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비례율에 대한 간평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간평 받아갖고 간평이 높은 대로 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잔대가리 굴려갖고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잔대가리 굴려갖고 1조 3천억 어떻게 조달할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자, 중위 가격을 34평이라고 봅시다. 34평이 어떻게 됩니까? 분담금 기본적으로 얼마 내야 돼요? 4억 이상 내야 되죠. 4억 이상. 4억 원 이상 내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4억 원 이상 내야 돼요. 이 생각해 보세요. 3,000세대 곱하기 432 해보세요. 그래도 모자라죠. 1조 3천억이 모자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34평 기준은 4억 기본적으로 제가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가지고 초등학생 정도의 산수 실력만 가지고도 34평은 4억 5천 정도의 분담금 내야 됩니다. 4억 5천. 분담금이 4억 5천 정도 내야 돼요. 그리고 분담금이 4억 5천에서 한 5억 정도 내야 됩니다. 이거를. 이 분담금 이렇게 내야 돼요. 지금. 그럼 상가가 지금 보시면은 100세대가 100호 정도가 좀 넘어가죠. 이것도 분담금을 기본적으로 4억 이상 내야 됩니다. 전부 다. 분담금 이것도 4억에서 5억 이상 내야 되고 아파트 중에서도 중위 가격인 있죠. 34평. 34평은 4억 5천에서 5억 정도 분담금 내야 됩니다. 이거는 산수만 하셔도 여러분 나옵니다. 산수만 하셔도. 그래서 지금 이게 위기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수렁에 빠진 위기의 재건축이다. 이게 첫 번째가 어디냐? 네, 이슈 다 끝났어요. 3일빛 재건축 되면은 좋다는 거 다 압니다. 이슈 몰이는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앞에 장벽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게 말은 뭡니까? 상가와 아파트가 협의를 해야 된다는 상가협의체 이미 구성했죠. 그럼 협의를 해야 되죠. 협의를 해서 이 장벽을 넘어야 된다. 이 장벽을 어떻게 넘느냐? 상가도 간평금액에 따라서 간평이 높은 순대로 분담금 많이 내라. 다 기본적으로 4억에서 5억 다 내라. 그리고 34평 같은 경우는 분담금을 4억 5천에서 5억 정도 다 내라. 다 개내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협진태양이에요, 협진태양. 협진태양은 지금 재건축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왜 안 되냐면은, 국토부에서 지금 15일이죠. 어제 지금 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 공문이 아니고, 이거를 회신이 내려왔어요. 회신이 뭐라고 내려왔냐면은, 자, 여기 있죠.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 면적의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 계획을 위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조건이 뭡니까?
자, 협진태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협진태양은 어떻게 돼요? 1만 제곱미터 미만에 200세대가 넘어가죠. 그러면은 국토부가 제시한 자료대로라면은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죠. 200세대가 넘어가거나 1만 제곱미터가 이상인 곳에서 여기 있죠.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은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다가 대상이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국토부에서 말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에 나와 있는 시행령이에요. 자, 이 시행령으로 보게 되면은 자, 협진태양 재건축은 무조건 가능하죠. 무조건 가능하다. 자, 무조건 가능한데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도정법이란 건 뭡니까? 도정법 시행령. 도정법 시행령은 국토법이죠. 이 국토부에서 말하는 법이죠. 이 상위법입니다. 예, 이 상위법에 따르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만족이 된다 그랬죠. 200세대 이상이거나 1만 제곱미터 이상. 자, 이 두 조건 중에 협진태양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재건축을 할 수 있죠. 그럼 200세대 이상이죠. 만족을 하죠.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안 되냐 그러면은 문제가 그겁니다. 부산시에서 따르는 2030 도시계획입니다. 2030 도시계획의 조례에 보면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단지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반드시 되어야지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지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기본 계획은. 그러면은 이거는 국토부에서 말하는 요건하고 부산시에서 말하는 조례 요건하고 상충이 됩니다. 이거는 상충이 돼요. 그럼 상위법이 우선이죠.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자, 1만 제곱미터 이하인 단지들이 10%를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1만 제곱미터가 안 되면은 기본 계획이 수립이 안 되니까 이거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산시 도시정비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하겠다. 손을 보든지 조례를 하나 만들든지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이 검토를 하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이게 당장 안 됩니다. 이 팩트를 바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건 바로 안 돼요.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자, 이거는 우리가 도정법이라는 국토법에 나와 있는 시행령으로는 가능한데, 부산시 2030에 따른 조례, 그 하위법으로 따르는 조례가 지금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구비를 해야 된다는 이 조례 때문에 안 된다는 부분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협진태양 재건축은 멈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위기에 빠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례가 어떻게 변경이 되거나, 조례 규정을 하나를 더 만들거나, 아니면은 도정법에 따른 이 상위법이, 도정법에 따른 시행령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 상위법을 따르겠다는 거 하는 거는, 이거는 충분히 행정소송이 가능하죠. 그래서 행정소송 굳이 할 필요는 없죠. 부산시에서 이걸 검토를 하면 되니까. 예.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지금 중요한 단지가 뭐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중요한 단지는 이겁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단지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제 반도보라예요. 반도보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반도보라 단지입니다. 반도보라 단지. 이 반도보라 단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광안대교가 있습니다. 이 색깔 왜 이래? 예. 광안대교가 이렇게 있는데, 자, 광안대교는 조망권을 가진 아파트가 이제 딱 세 군데가 있죠. 반도보라.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반도보라. 자, 이 반도보라 세 개밖에 없고, 유비치는 조망권을 가지려고 하면은 이 501동 자리에 이밖에 없어요. 501동 자리에. 501동 자리에서 요 한정돼 있죠. 뒤로는 어떻습니까? 유비치의 뒤로 단지에 있는 요 단지들은 조망권이 없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광안대교 조망권을 확보하느냐 못하는 거에 따라서 이 조망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결정됩니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아파트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유비치는 지금 보시면은 일몰제를 연장을 하려고 남천3 재건축 이 일몰제를 연장을 하려고 자기들이 동의서를 받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유비치라고 하는 거하고 반도보라는 같이 무조건 묶어가야 됩니다. 묶어가야 돼요. 자, 남천 반도보라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래 돼 있죠. 반도보라 뒤에는 유비치고 여기 상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묶어서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이거는 소규모죠, 소규모. 그래서 지금 반도보라가는 소규모 재건축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다고 앞에 상가들을 묶어갖고 뭐 두 개도 올릴 수도 없다. 왜? 자, 구역 설정을 10%밖에 못하죠. 그러면은 이 상가들을 하고 여기 반도보라를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유비치가 반도보라하고 이 상가들을 묶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묶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단지들을 묶어가지고 전부 다 모든 세대가 광안대교 조망 라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세대가 여기서 이렇게 단지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단지를 만들고 여기서 단지를 만들고 이렇게 단지를 만들어 갖고, 자, 여러분 보시면 단지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 뒤에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조경하고 이거는 조경이랑 공원이랑 상가동 해변시장이죠. 앞에 지금 상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앞에 상가를 조금 깔아놓고 뭐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거 상가를 편의점 깔아놓고 뒤에 요쪽 있죠. 뒤에 요쪽 라인을 요쪽으로 상가를 깔아놔야 되죠. 그리고 요 안쪽으로는 공원이라든가 이 조경을 조성해야 되고, 이게 지금 현재 지금 고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자, 이 단지들에서 505동이 있습니다. 505동 단지 이유로는 이게 지금 쓸모없는 땅이에요. 사실은 쓸모없는 땅입니다. 자, 유비치에서 가장 필요한 땅은 뭐냐면은 뒤에 땅이 아니에요. 해변시장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어디 땅입니까? 앞쪽에 있는 땅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이 바닷가와 가까운 땅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뒤에 땅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아파트 동을 어떻게 지금 7개, 6개 동을 줄여가지고 여기서는 또 단지를 만들어야 되죠. 여기서 이거 단지 하나 만들면 이거 조망이 가능하죠. 광안대교 조망 가능하죠. 다 조망이 가능하죠. 요 사이 조망 다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동 배치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동향으로 해서 전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가능하죠. 5개 동이 가능하고 이쪽에서 만들면 이쪽 사이 조망이 또 가능하죠.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망 라인으로 가지는 광안대교 영구 조망이 돼버립니다. 유비치가. 그러면은 유비치의 가치를 가장 올릴 수 있는 방법, 지방에서 우리가 3호 가더니 하이엔드로 가게 되면은 소형 팩수가 있는 상태에서 하이엔드 가는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3호 가더니 만약에 하이엔드로 가게 되면은 유비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유비치는 반드시 무조건 하이엔드로 가야 되죠. 그럼 유비치가 하이엔드로 가야 되는 결정차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2선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2선에 있으면은. 이게 지금 2선이죠. 2선. 1선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유비치는 2선에 갖고 있고 1선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반도보라 갖고 있죠. 그러면 반도보라랑 협의해가지고 전부 다 앞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앞으로 끌어내가지고 대연비치보다 더 좋은 조망으로 만들어야 돼요. W보다 더 좋은 조망을 만들어야 됩니다. 32비치보다 더 좋은 조망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비치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유비치가 추구해야 될 거는 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비치가 추구해야 될 거는, 자, 유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광안리가 있죠. 여기 이렇게 사이 조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동을 만들고 여기서 동을 만들죠. 여기서 동을 만들고 여기서 동을 만들고 여기서 동을 만들고 5개 동을 만들면은 광안대교 다 보이죠. 이 광안대교 다 보이죠. 요쯤에 있으면 광안대교 다 보이죠. 요쪽에도 광안대교 다 보이죠. 요쪽에는 이제 3위 타워 있고 여기는 이제 그 3위비치가 있고 여기 광안대교 다 보이죠. 5개 동 만들면 되죠. 지그재그로 해서 만들면은 다 보이죠. 그러면은 유비치가 가야 될 게 뭐다? 앞동에 있는 요 자리 잡고 있는 여기에 상가들하고 반도보라를 다 묶어야 됩니다. 유비치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해안라인 땅이에요. 해안라인
해안라인에 근접한 땅이에요. 뒤에 있는 땅은 필요 없습니다. 505동부터 시작해서 요 뒤에 있는 땅이 505동부터 시작해서 어디입니까? 해변시장이죠. 해변시장 쪽에 붙어있는 땅은 아무 필요 없어요. 이쪽은 무슨 땅이 필요합니까? 이쪽은 상가 땅이에요. 상가로 구성한 땅이지 조망을 만들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유비치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유비치와 반도보라가 추비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은 완벽한 뭡니까? 완벽한 연구조망. 무슨 연구조망이에요 이게? 광안대교 연구조망입니다. 광안대교 연구조망을 누구보다 더 좋게 만들어야 됩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배열을 하게 되면 앞을 끌당기면 W, 대연비치, 삼익비치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된다? 반도보라랑 무조건 합쳐야 된다. 그런데 유비치 이쪽의 사람들이 하이엔드가 뭔지 모른다. 만약에 하이엔드가 뭔지 모르고 연구조망이 뭔지 모른다. 광안대교를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들어간다면 자기들끼리 재건축을 하고 하겠죠. 정비구역 지금 되어 있는 정비구역 그 설정대로만 해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은 유비치는 반드시 하이엔드 아파트를 하고 하이엔드 아파트와 광안대교 연구조망으로 가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앞에 있는 땅이 필요하다. 이 반도보라와 상가는 반드시 묶어라. 그래서 이 유비치도 상당히 지금 위기다. 수렁에 빠진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위기입니까? 유비치 사람들이 이걸 깨워야 됩니다. 깨지 못하는 거예요. 하이엔드가 뭔지, 연구조망이 뭔지, 광안대교 연구조망이 있어야지 아파트 가치가 오른다고 하는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라는 겁니다. 위기. 아시겠습니까? 반도보라. 자, 그러면 반도보라는 어떻게 됩니까? 유비치가 혼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한번 치울게요. 자, 유비치가 보시면은 자기들끼리 한다.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그냥 아파트 대충 아무것도 없는 아파트, 예? 그냥 저렴한 서민형 아파트로 자기들끼리 대충 만들어갖고 조망도 없는 아파트 만들면 어떻게 된다? 반도보라는 어떻게 됩니까? 반도보라 이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소규모 재건축도 안 돼. 소규모 재건축 하면 안 되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이 땅하고 상가하고 묶어갖고 이게 팔아야 돼요. 매각을 해야 된다. 이거 매각으로 가야 됩니다. 매각. 어디로 매각해야 됩니까? 시행사한테 매각해야 됩니다. 이 아파트 단지하고 상가들은 다 매각을 해갖고 시행사 물어가지고 다 돈 받고 다 떠나야 돼요. 그래서 다 위기란 겁니다. 위기. 행복회를 다 굴릴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아파트 띄워달라고 하는데, 아파트 좋게 얘기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진행이 되면은 다 알아서 올라가는 거고, 실패가 되면은 아파트 어떻게 됩니까? 예. 다 떠나겠죠. 어떻게 떠나냐? 매각해서 다 떠나야 돼요. 소규모 재건축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반도보라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지금 위기에 쌓여 있습니다. 삼익비치, 협진태양, 반도보라, 해안라인 일선에 있는 아파트들. 자, 위기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가는 국면들을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 아니면 실거주를 한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사업성, 아니면 진행 상황이 어떤가, 아니면은 이 진행 상황이 합리적인가 라는 부분들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광안대교 연구 조망권을 갖고 있는 이제 마지막 남은 3개 단지들입니다. 그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